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의정 아나운서 송규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기업회생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특히 기업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알아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법무법인 발의정 김용현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 나눠본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요즘 최근 티몬 위메프, 이커머스 때문에 아주 기업회생이라는 이 단어가 키워드가 엄청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업회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복잡하긴 하지만 이거 몇 가지 그 맥을 잘 짚고 나가면 네. 성공적인 기업회생이 가능한 거죠. 오, 몇 네. 가지 맥을 일타 네. 강사처럼 좀 짚어주실 네, 계획이신 알겠습니다. 거네요. 기업이 회생 네. 절차를 진행하려면 또 네.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좀 상세히 맞습니다.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영업이익에 관련된 네. 것 얘기해 주신다고요. 예. 기업회생 들어가면 기존 부채는 다 동결되지만 법원에서 돈 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있어야 돼요. 아. 예. 영업이익이 있어야 그 영업이익 가지고 채무 변제에 활용하게 되거든요. 예. 영업이익은 기본적으로 매출원가 빼고 판관비 빼고 영업이익이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아, 영업이익이. 무조건 플러스가 되죠.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 이 회사를 회생시켜 주려고 기회를 줬더니 계속 적자가 난다. 기존에 있는 회사의 자산을 계속 손실시킨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회생 절차가 아무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필수적으로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예. 영업이익.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는 네.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매출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신용도가 떨어지면 매출도 줄어들죠? 그렇죠. 그게 앞에 그 영업이익, 그거랑 연결된 문제인데, 네. 결국에는 매출이 늘어나야만이 영업이익이 생기는 맞아요. 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회생 들어가면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같은 건 지출 안 되지만, 매출이 늘어나야 거기에 대해서 원가 판관비 빼고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근데 통상 회생 들어가게 되면 신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신용도가 네.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신용도 가지고 보증서 같은 발급이 안 되니까 아. 보증서를 많이 취급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회생이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회생 들어가서도 M&A 쪽으로 많이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보증서 발급이 필요 없는 회사들, 네. 일반 소비자들을 거래한다든지 그렇다면 충분히 납기일만 지켜서 납기만 가능한 회사와 매출처를 유지한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회생 들어갔다고 해서 매출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가 과연 이 회생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법률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죠. 회사마다 또 특성이 다르고 그렇죠. 네. 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네, 케이스가 맞습니다. 달라서 그 회사에 따라 조금 나눠질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공익채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 예. 근로자임금이나 조세채무 같은 것들 너무 많아지면 회생 절차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회생 들어가기 전에는 공익채권, 회생채권을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당장 저도 오늘 아침에 상담했는데 이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들어오니까 막 심리적 압박이 엄청 큰 그렇죠. 거예요. 심리적 압박이 엄청 크면 잘 안 보여요. 네. 어떤 게요? 자기 상황이 객관적으로 안 보이고 그 엄청난 그 프레스 때문에 이거 판단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언제 회생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고 회생에 대한 회생 채권이 뭔지 공익채권이 뭔지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럼요. 안 들어올 건데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냐면 회생에서는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이 있는데 회생채권은 쉽게 말해서 삭감이 되는 채권이고 네. 공익채권은 삭감이 안 되는 채권이에요. 예. 공익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 임금, 퇴직금 이게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조세 같은 경우도 공익채권으로 알고 있는데 네. 조세는 원래 회생채권이에요. 그래요? 회생채권이지만 삭감을 못 시키는 회생채권. 삭감을 못 시키고 대신 3년 동안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유예를 받을 수 있구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기를 유예시키는 것도 감액, 권리 변경의 일종이라고 해서 조세채권도 회생채권은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동안 영업 현금 가지고 네. 채무 변제를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10년 동안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을 가지고 근로자 임금 퇴직금, 조세 이것만 딱 냈어. 네. 이것은 삭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삭감이 안 돼. 그러면 추가적인 변제 재원이 없으면 채권자한테 나머지 회생 채권자한테 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회생이 안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익채권이 너무 많든가 조세가 너무 많으면 회생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개하는 방편 중에 저희들이 회생계획안 짤 때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럼요. 회생 진행 중에. 그럴 때 저희들이 타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규 차입을 해서 우선 공익채권을 해결한다. 네. 이런 방식도 많이 해결하긴 하는데 회생회사에 돈 빌려주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많이 없죠. 네,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변제율이라는 것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예. 이게 개념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변제율이 어느 정도야 또 회생이 가능한 건지 변제율이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그 회생 들어가는 회사 입장에서는 가급적 돈을 덜 갖고 싶을 테고 그럼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돈을 많이 받고 싶을 테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변제율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대부분 통상 저희들이 회생을 많이 해보면 저희들은 변제를 한 30%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요. 30%. 이게 30%가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네.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회생 담보권 같은 경우에 4분의 3의 금액 대비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회생 채권은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4분의 3, 3분의 2 이런 의결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은 금융기관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일을 해보면 금융기관들의 동의를 받으면 회생 계획안은 거의 가결이 되거든요. 근데 금융기관들 내부 기준이 30%예요. 거기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예. 정해놓은 게 30%. 예, 그래서 저희들이 회생 계획을 짜면 거의 다 30% 이상의 변제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통상 저희들 상담할 때는 네. 최소한 30% 이상은 갚아야 된다. 대신 10년 분할 상환 30%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회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중요한 정보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영업이익 발생, 그리고 그렇죠. 매출 유지, 그렇죠. 그리고 공익채권 및 조세 채무의 어떤 적정성들, 그리고 변제율 말씀하셨던 30% 맞습니다. 이상 예. 가장 좀 중요한 요건들에 대해서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기업회생에 대해 또 많은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변호사님이 직접 달아주세요. 댓글. 그럼 저는 엄청 성실하게.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말고 또 다른 변호사님들도 다른 달아주시는 변호사님들 거예요? 그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법무법인 발을점 우리 변호사님들이 직접 또 댓글 달아주신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내용은 꼭 댓글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